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그런데 매물의 양이 증가하는데 그걸 또 누군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네. 그때가 사실은 바닥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네, 요즘은 장안에 화제를 뿌리고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행복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작년올해 뭐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 근황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요. 네. 좀 바쁘게 지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 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오,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책도 네. 읽고 그리고 잠깐 북미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오, 캐나다하고 그러시구나. 미국에. 어쩐 일로 캐나다하고 미국 가셨을까요? 네. 두 가지 목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시간 갖고 뭐 여행도 하고 이런 게 또 하나 목적이었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미국이 좀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고 싶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네.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그럼요.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관심 있게 본 건 미국의 오피스 시장이에요. 네. 네, 그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은 올해 제가 글로벌하게 가장 큰 뭐랄까 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리스크 팩터.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상황이고 네. 그게 왜냐면 수치로도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네네. 그래서 평균 19%를 넘어가고 있고 2023년 3분기 기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요 27%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네. 미국의 그런 빌딩들이 공실률이 20%가 넘는다. 그리고 또 좋은 데일수록 네.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요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이 5천억 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600조 원이요. 600조 원. 네, 네. 600조 원이 대출이 만기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빌딩 살 때 사실 저희가 부동산 살 때 대부분 수익률을 높이려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일으키잖아요. 일부러 특히 일으키죠. 상업용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고 그렇죠. 그러죠. 업자들이 그렇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게 받으려고 만기 구조를 짧게 가져갔어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게 작년 말부터 지난해에 거의 300억 달러가 3천억 달러가 들어왔고 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5천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문제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금리가 고금리로 일단 대환돼야 되고 근데 지금 공실률이 높으니까 펀드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 마진 5%라고 하면 공실률이 무조건 5% 언더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따지면?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대출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환매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새마을금고나 무슨 저축은행이나 뭐 조금 더 본다면 증권사 아니면 미국에서는 지역은행. 그렇죠. 여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저희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로컬 뱅크들이 예.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쉽게 이 문제를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재택근무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야.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상황, 특히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기업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전혀 반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임금도 오르고 이러니까 차라리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재택근무 그냥 계속해. 이런 거죠. 네. 즉 지금의 재택근무 상황이 구조적인 게 있더라.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근로자의 요구라고 우리는 보통 다 생각을 했는데 그쵸. 왜냐면 뭐 애도 키우고 뭐 맞습니다. 집안일도 좀 하면서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왜 기업이 이런 걸 요구하지 근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해보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네. 기업별로 네.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물가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또 하나 임금도 오르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네. 그냥 재택근무를 더 계속 해도 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조금 예를 들어 임금도 조금 낮춰주거나 아니면 그렇죠. 수당을 조금 낮춰주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있나 당연하죠. 보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기타 재반 비용이 안 들잖아요. 임대료도 안 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 거기에 연관돼 있잖아요. 일종의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단순하게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못 갚고 네. 그러면 빌딩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리츠 같은 경우. 그렇죠. 리츠 수익률 안 나오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일종의 사모펀드로 사놓은 건물들도 네네. 대출을 못 갚으면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가격이 엄청 떨어질 수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올해 제가 가장 보고 있는데 좀 구조적인 리스크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봐야 그 GDP 총액 대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그 총부동산에서도 비중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만 들어오는 게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아까 네, 말씀하셨죠? 규모가 굉장히 크다. 네. 일단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리스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클 수 있어요. 특히 하우징 같은 경우. 네. 그런데 그 뭐랄까요? 그 차입을 갖고 있는 주체가 굉장히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산돼 있다고요. 네. 근데 이건 한 건물당 막 규모가 큰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합산해서는 규모가 뭐 주택보다는 작을 수 있는데 한 주체가 갖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채권 채무 관계가 하나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사모펀드가 전문적으로 리츠 또는 이 상업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하나 작살나기 시작하면 연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사모펀드들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로컬 은행에서 거기에서 상업 대출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 하나의 차주가 네. 차주라든지 아니면 대출자가 규모가 크니까 하면은 이 조그만 은행이 바로 네.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 규모는 크지 않아도 네. 이 응집된 밀도가 높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글로벌하게 이건 주식시장에도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막지 않겠습니까? 연준에서 돈 빌려주고 무슨 단기 대학금 대출해줘가지고 그러니까 SVB 사태 때문에 우리 뭐 예를 들어 RRP 무슨 스탠드 R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탠딩 RP, 스탠딩 레포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막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방향성은 선제적으로 그걸 막아주지는 못해요. 네. 구조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터져야 막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정치가 막 좌우할 수 있으니까 네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미국은 어떤 문제가 터져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꼭 아실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뉴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봐요. 사실은 뭐 한때 그 SVB 사태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큰 문제다 했는데 요즘 조금 관심에서 좀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관심에서 멀어질 게 아니라 이건 상존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약간 블랙스완 느낌이에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은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가보니까. 아니 오히려 조금 주택이 모자라서 좀 가격이 맞습니다. 오른다. 네.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아직도.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구조적으로 미국은 주택 시장에 한번 그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서브프라임 2008년도에.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래서 가게가 집을 살 때 미국은 모기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90%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금리가 올라도요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주택 시장에. 6%는 니네 얘기고 7%는 니네 얘기고 우리는 3.2%에 받아놓은 거거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주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올라도. 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주택은 준비나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놨는데 가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그렇죠. 지역은행이 좀 위험하다는 거가 나오면 우리 SVB 사태와 좀 유사한 일들이 금융권에 맞습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뭐 금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예, 네. 시장이 또 불안하니까 주식시장도 출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런데 저 이제 고민인 게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네.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시작이라고 볼 거예요. 예. 그건 결국은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수준 이런 걸 같이 봐야겠죠. 네네. 예. 그럼 미국 갔다 오시느라고 한국 상황 못 보신 거 아닙니까? 한국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는 뭐 완전 물결이 하락에 대한 그냥 물결이 그냥 쳐요. 부동산. 근데 최근에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일부는 막 30%씩 빠졌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30% 40% 가까이 30 몇 프로 뭐 노동강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30% 빠졌으면 2019년 그 언더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빨리 조정이 났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야 잘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주택시장 저번에 와서 얘기할 때 부동산 PF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는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빠질 거냐고. 네. 근데 저는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부동산 PF가 현실화 하나 그렇죠. 문제가 생겼고, 네, 네. 근데 또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화됐고, 네. 또 주택 가격도 거래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실거래가는 뭐 많이 빠진 데는 30% 빠진 네. 데도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만 일단 보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도에 월간에서 3,800건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12월로 제가 추정하는 게 1,600건이거든요. 아, 반토막이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1월 경우로 보는 게 이제는 한 1,000건대 보고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간단하게. 가격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 쫄아서 그런 걸까요? 수요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시장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전제해야 될 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거든요. 네. 내가 집을 거주하려는 수요. 예. 예요. 네. 직접 살려는 수요. 네. 근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례보금자료를 나와요. 네. 뭐 20~30조 원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내가 살 집을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땐 가격이 반등해요. 네. 근데 이 실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단기간에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정확히는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실수요가 시장에 10만 명이 있다고 칠게요. 네네. 그러면 올해 2년 동안 10만 명이니까 이거를 나누면 연간 5만 명씩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7만 명이 샀어요. 아하. 지난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그렇죠. 걸로 인해서 23년도에 그렇죠. 과도한 거래가 땡겨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지금 미래의 실수요를 당기고 있다고요. 네네. 정책으로. 그러면 정책이 없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확 줄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신생아 보금자리론 이번에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또 미래 수요를 당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또 끝나면 또 빠지는. 근데 그걸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 증가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요. 네. 대학생 특례 대출이 나와야 돼요. 할아버지 특례 대출도 필요하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근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 현재 한국의 부동산이 마치 지금 중국, 예전에 미국, 예전에 일본처럼 부채를 거의 한도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 쓸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부채를 끌어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영원히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7% 돼도 견딜 수 있으면 더 끌어당겨서 되죠. 네, 뿐만 아니라 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리가 그렇죠. 아무리 낮아도 제가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 있는데 뭐 10억, 20억, 30억, 40억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채의 한도가 네. 점점 차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계부채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부채로 계속 쌓아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계에 노출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형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점이 낮춰져요. 네. 네. 그래서 한 아파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10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6억으로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막 대출해줘서 또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 부채가 한계가 있고 실수요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과거 고점을 못 넘겨요. 이번에 전형적으로 그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9억까지만 올라요. 그러다가 다시 빠집니다.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막 뭐 나오면 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8억밖에 못 오른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한계, 수요가 한계에 노출됐을 때 네. 시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뭐 신생아 특례보금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요 한계를 넓혀준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제 그 수요 한계가 그럼 과연 어디쯤이 수요가 한계일까?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이전이었을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좀 궁금한 거야. 대체적으로 우리의 수요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쯤일까?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면 좋은데 그건 측정 안 되겠죠.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한데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요라고 하는 네. 거는 시장을 쉽게 말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그리고 한계를 넘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집값은 언제 오르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투자 수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 수요로 치면 뭐 작년, 재작년, 지난 3년간 맥스를 친 거 아닙니까? 투자 수요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요. 네. 10년 초과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수익 확정하고 싶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투자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는 건데 이제 드디어 10년 초과해서 보유했던 즉 2배 났어요. 네.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파는데 집을 또 살 수 있다? 아니라고. 이게 충분히 팔아야. 그 다음에 또. 네, 충분히 팔고 빠져야. 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부채 많은 거는 뭐 GDP 대비 뭐 103%, 뭐 102%, 104%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외에 그 이면에는 순금융 자산도 1,000조 원이 넘어서 굉장히 많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살 거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금융 분석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격차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살 수는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이 금융자산이 많으면 사겠지. 그렇죠. 네. 근데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자산도 많다고요. 네네네. 한국에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집을 팔면서 금융자산을 올리는 구조예요. 예. 지금 흐름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이 많으면 그 말이 맞죠. 네네. 근데 지금은 집도 많고 금융자산도 많은 사람들이. 네. 오히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동산을 줄이면서 금융자산을 날리는, 그러니까 늘리는 네. 구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살 수는 없다. 금융자산이. 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조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개념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마지막에 확 늘면 그 바닥이거나 꼭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바닥에 올라간 거래량이 늡니까? 맞습니다. 부동산도? 당연하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메커니즘. 왜 똑같았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특히 가격이 안 빠지는데 네. 거래량이 확 오를 때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네네. 그때가 정확히 바닥이에요.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가격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확 증가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투매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투매자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바닥이죠. 그게 언제 바닥이면 공급은 증가하는데 네. 수요도 증가할 때 네. 이때가 바닥이거든요. 부동산은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수요는 감소하고 네.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줄어. 네. 안 파니까. 안 팔아서. 네. 빠지니까. 네. 근데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지금은 다 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사자는 사람은 더 떨어지길 바라고 팔자는 사람은 반등을 기다리고 요 국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될 수 없다. 그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라도 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망쳤다. 그렇죠. 빨리 요거라도 건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요 정도에서 손절치고 수익을 끝내야겠다. 확정,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아 그러면 10년 물량 초과니까. 내놓는 사람은 기존에 오래도록 갖고 있어서 수익 많이 나는 사람이 물량을 내놓는다. 그렇죠. 그 차이점이에요. 아 저기 그러면은 주식은 예. 손절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손절하지 않아요. 아 다르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려면 돈 번 사람들이 내놔야 돼요. 근데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물린 사람은 죽어도 안 팔겠네요. 거의 안 팔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경매. 경매. 아 경매가 늘거나. 근데 경매가 늘어도 바닥은 아니겠네. 그러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물량이 적어요. 이 사람들 억지로 토해낸 거니까. 그렇죠. 안 토하고 싶은데 거 토해낸 거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갚다 안 돼가지고 역부족으로 밀려 나간 거고. 진짜 거래량은 보유에서 그 차익이 있는 사람들이 늘 팔아요. 아 이제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면 오히려 나 물린다. 그렇죠. 요 정도에서 먹고 끝내야 돼. 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2배 벌었는데, 이거 한 10억 벌었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8억밖에 못 챙길 것 같네? 이러면 9억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증가해야 네. 매물이 증가해요. 아 그럼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아 먹은 사람이 뱉어내는 시장이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구나. 네, 네. 조금 다르네요. 네. 주식시장. 우리는 고점에서 먹은 사람들이 뱉어내잖아요. 그렇죠. 고점 막 사람들 달려들 때 걷다 던져주잖아요. 물량을. 네. 그리고 밑에는 물린 사람들이 망할 것 같아. 요거라도 건져야 돼 하고 더 망할 것 같으니까. 네. 더 망할 것 같으니까 던져내는데 여기는 물린 사람들은 그냥 몸빵하면서 견디다가 못 견디는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물량이 적어요. 그렇구나. 그럼 경매만 넣는다고 저점 신호는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그런데 매물의 양이 증가하는데 그걸 또 누군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네. 그때가 사실은 바닥인 거죠. 근데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이 10채가 있는데요. 네. 그게 10억짜리였어요.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기간에는 네. 10채 중에서 2채가 7억으로 빠졌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요. 4채가 8억으로 빠졌어요. 그건 덜 빠진 거네요. 아까 7억으로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어느 게 많이 빠진 겁니까? 네 채 8억이 더 빠진 거죠. 거래량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두 채 두 채가 7억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 가격이 7억이 2채, 1채 빠진 걸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8억이 4채, 5채가 빠진 게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아유 씨 안 되겠어 씨 부동산 불패였는데 자식한테 넘겨줘야지 하고 10억짜리를 막 6억에 한 채 넘겨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고. 뿐만 아니라 뭐 1000세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워서 10억짜리를 그냥 5억에 팔았어요. 회사가 망했어. 네. 갑자기. 근데 그걸 보고 많이 빠졌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최근에 빠지는 게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네. 얻어 걸리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자산 가격은 많이 빠졌다는 가정을 해야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사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이 빠졌다는 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중간값, 거래 중간값, 평균가. 평균 가격이 떨어진 게 진짜 빠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래 그 규모가 클수록 진성이다. 그 그렇죠. 가격 흐름이. 그래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2022년 말에 네. 가격이 막 30-40% 빠진 거 엄청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채 빠진 거는 어떤 신빙성이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왜 강조하지만 많이 빠졌다고 하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많이 빠졌다고 하는 순간 그럼 오르겠나라고 연결되고 네. 근데 안 오르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빠졌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사용 가치가 있고 거주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 자산하고 좀 거기서 성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 네. 그래서 이거 이해가 필요해요. 부동산은. 왜냐면 투자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두 개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장에서 보면 알겠네요. 갑자기 듣다가 이제 떠오르는 게 지식산업센터 물량 터지면서 빠지면 그건 진짜 하방이네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 그렇죠. 그거야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다 투기 수요인데. 맞습니다. 그건 거래 수요고 금융 수요고 투기 수요니까 거주하고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비용들. 맞습니다. 그럼 빨리 손절 쳐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 물량을 보면 이게 이제 본격적 하방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그럴 수 결정되는 있죠.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주택으로 넘어갈 그렇죠.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진 게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 네. 그 상황이 반드시 온다. 네. 그건 아까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매물도 내고. 그러니까 아니 거래량이 물론 늘어나려면 말씀하시는 무조건 다주택자가 내놓지 않고는 거래량 안 늘어나겠는데? 안 늘어나죠.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 빠졌다고 집 팝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월세 200 내, 은행 200 내다가 금리 올라서 300 내. 야, 집값이 월세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견디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제가 가는데 그럼 전세 살아야 되고 내 집 살다가 전세 살기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기야 또 뭐 이사 가려면 돈 1,000만 원은 그냥 깨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거면 내가 월세 좀 더 낸다. 그리고 뭐 그걸 보면 한 1, 2년 또 견디다 보면 집값도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장의 가격 결정 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부산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요. 네. 한 뭐 15년 들고 있어. 들고 있다가 보니까 집값은 한 뭐 두세 배 올랐어요. 네. 근데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언제까지 팔렸는데 이 언제 팔려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